우리 엄마랑 얼굴이 똑같아요. 차갑게 언손을 불어가며 붕어빵을 팔던 20살 할인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얼어버렸습니다. 고급 점퍼를 입은 9살 꼬마 손님이 의구심과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소녀는 엄마를 찾고 있는 걸까요? 20살 할인이에게 엄마와 꼭 닮았다고 말한 이 아이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을 전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겨울바람이 칼날처럼 뺨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어 감각조차 희미해질 무렵 저는 녹슨 붕어빵 틀을 뒤집으며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닷가 항구 시장의 끝자락.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외진 골목이었지만 월세가 저렴하다는 이유 하나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였습니다. 오늘도 손님은 뜸했습니다. 바람이 워낙 매서워 사람들이 시장 안쪽으로만 몰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호호손을 불어가며 반죽을 떠서 틀에 부었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졌지만 그 향기를 맡으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6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면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외할머니, 심장이 좋지 않으신 할머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차가운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실 것입니다. 치료비는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저는 하루라도 장사를 쉬면 그 빚더미에 깔려버릴 것 같았습니다. 20살, 또래 친구들은 대학 캠퍼스에서 웃고 떠들며 청춘을 누리고 있을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청춘이란 그저 사치스러운 단어에 불과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는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했고 어머니는 지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외할머니 한 분뿐이었고 이제 그 할머니마저 병마와 싸우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소리에 묻힐 만큼 여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입은 교복에 두꺼운 패딩을 걸치고 있었지만 아이의 얼굴에는 옷차림과 어울리지 않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오랜 세월 동안 차곡차곡 쌓인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 이거 얼마예요? 하나에 1,000원이야.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하나만 주세요. 저는 갓 구워낸 붕어빵을 종이봉투에 담았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은 붕어빵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랐습니다. 여기 조심해. 뜨거워. 봉투를 건네자 아이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붕어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받은 것처럼요.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누나, 우리 엄마랑 닮았어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저릿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내 엄마가 어디 계시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잘 몰라요. 할아버지가 엄마는 하늘나라로 갔다고 했어요. 내가 아주 어릴 때요. 그 목소리엔 오랜 외로움이 얹혀 있었습니다. 저는 나도 모르게 붕어빵을 하나 더 봉투에 넣어 주었습니다. 서비스야. 따뜻하게 먹어.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눈동자에 담긴 감정을 저는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고마움,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그리움. 감사합니다. 누나. 아이는 꾸벅 인사를 하고는 뒤돌아섰습니다. 작은 어깨가 바람에 흔들리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아이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이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엄마랑 닮았어요. 그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스스로도 모르게 골목 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도 올까? 4시 30분, 5시, 5시 30분. 시간이 흘렀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바보같이 겨우 한 번 본 아이인데 뭘 기대하는 거지. 그때였습니다. 누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그 아이였습니다. 작은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오늘도 사 먹어도 돼요? 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호는 매일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없이 그 작은 발걸음은 어김없이 제 포장마차 앞에 멈추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태호가 점점 변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두운 표정은 조금씩 밝아졌고 말수도 늘었습니다. 먹지 않던 밥도 스스로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태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나, 나 오늘 급식 다 먹었어요. 반찬도 하나도 안 남겼어요. 정말 잘했다, 태호야. 누나가 잘 먹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나도 튼튼해지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붕어빵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움이 이끌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태호의 변화를 눈치챈 누군가가 이미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나는 순간 저는 평생 숨겨져 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태호가 찾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오후 5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골목 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붕어빵 반죽을 저으면서도, 틀을 뒤집으면서도 시선은 자꾸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작은 그림자가 나타나면 제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도 태호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가르며 전속력으로 달려온 아이의 볼은 사과처럼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누나, 안녕하세요. 태호야, 오늘도 뛰어왔구나. 천천히 와도 되는데. 빨리 오고 싶었어요. 학원 끝나자마자 바로 왔어요. 태호는 해맑게 웃으며 평소 자리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포장마차 한쪽 구석, 바람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이제는 태호만의 지정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갓 구운 붕어빵을 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은 붕어빵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오늘은 팥 많이 넣었어. 내가 좋아하잖아. 와, 감사합니다. 태호는 봉투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뜨거운 팥황금이 입안에서 녹아내리자 아이의 얼굴에 행복한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태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호야, 누나가 궁금한 게 있어. 뭐요? 왜 맨날 여기까지 와? 학원 끝나고 바로 집에 가면 될 텐데. 여기는 시장 끝이라 한참 걸어야 하잖아. 태호는 붕어빵을 씹다가 멈췄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나랑 있으면 엄마 곁에 있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가슴 깊은 곳이 저렸습니다. 엄마, 많이 보고 싶어? 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달리 그 순간만큼은 아이의 얼굴에 깊은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어요. 할아버지가 가끔 보여주시거든요. 엄마 젊었을 때 사진이요. 근데 누나랑 정말 닮았어요. 특히 눈이요.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되는 거요. 그게 엄마랑 똑같아요. 저는 무심코 제 눈가를 만졌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그런 말을 했습니다. 웃을 때 눈이 예쁘게 휘어진다고요. 돌아가신 어머니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죠. 내가 웃으면 내 엄마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다고요. 태호야, 엄마가 언제 돌아가셨어? 정확히는 몰라요. 할아버지가 내가 아기였을 때라고 했어요. 돌도 되기 전이래요. 그래서 엄마 얼굴을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목소리도 모르고요. 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아빠도 엄마랑 같이 돌아가셨대요. 교통사고였대요. 저는 숨을 깊이 삼켰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다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해야 할 품을 단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한다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아버지랑만 살아? 네. 할아버지가 저 키워주셨어요. 아기 때부터요. 근데 태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붕어빵을 든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항상 바쁘세요. 회사 일 때문에요. 아침에 출근하시면 밤늦게까지 안 오세요. 그래서 집에 저 혼자 있을 때가 많아요. 학원 갔다 오면 아무도 없어요. 아이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텅 빈 집에서 홀로 외로움을 삼키고 있었을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불 꺼진 거실, 조용한 방, 아무도 없는 식탁. 9살짜리 아이에게 그 적막함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을까요? 태호야. 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쪼그려 앉았습니다. 응? 누나도 외로워. 할머니가 병원에 계셔서 집에 나 혼자거든. 저녁에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 불 켜진 방이 하나도 없어서 무서울 때도 있어. 태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공감과 이해가 담겼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교감이었습니다. 누나도 외로워요? 응, 많이.
그럼 우리 같네요. 태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씁쓸하지만 어딘가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에 걸린 돌덩이가 뭔지 조심스럽게라도 들어봐야겠다고요. 어쩌면 제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그저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태호야, 학교에서는 어때? 친구들이랑 잘 지내? 그 질문에 태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밝았던 눈빛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친구, 없어요. 왜? 태호 착하고 예의 바른데. 공부도 잘하잖아. 다들 저랑 안 놀려고 해요. 태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엄마 아빠 없다고 이상하대요. 맨날 혼자 밥 먹고 혼자 집에 간대요. 부모님 없는 애랑 놀면 재수 없대요. 그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은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아이 옆으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태호야, 그거 내 잘못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알지? 근데 애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부모님이 없는 게 내 잘못이 아니잖아. 너는 충분히 좋은 아이야. 착하고 예의 바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야.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누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응, 진짜야. 누나가 보장해. 저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 사이로 제 손가락이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태호의 단단한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외로움과 상처가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되어 흘러내리기 직전 아이는 소매로 눈을 훔쳤습니다. 누나, 응? 내일도 와도 돼요? 모레도요? 당연하지. 언제든지 와. 누나 여기 있을게. 태호는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태호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붕어빵 하나와 짧은 대화가 전부인 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이 아이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태호를 통해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세상에서 만난 작은 온기,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존재,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닷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문득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태호와 저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 아이가 제게 온 이유가 단지 붕어빵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직감.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것을. 태호가 찾아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이는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어김없이 나타나는 작은 그림자. 골목 끝에서 뛰어오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님이 없어 우울했던 날도,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룬 날도 태호의 밝은 얼굴을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늘도 태호는 평소처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표정이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더 밝아 보였고
발걸음에도 힘이 넘쳤습니다. 누나, 저 오늘 칭찬받았어요. 태호는 숨도 제대로 고르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정말? 무슨 칭찬?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태호는 가방을 열고 안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받아침 시험지였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빨간 펜으로 100점이라고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선생님이 쓴 것으로 보이는 참 잘했어요. 라는 글씨도 있었습니다. 와, 태호야. 100점이네. 대단하다. 저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시험지를 들여다보니 받아쓰기 문제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단 하나의 오답도 없었습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단어들인데. 태호 진짜 잘했다. 헤헤, 누나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요. 밥도 잘 먹고 공부도 잘해야 나중에 좋은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태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랑스러움과 기대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한 말을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했다는 사실에 아이는 무척이나 뿌듯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말 한마디를 이렇게까지 마음에 새기고 있다니. 별것 아닌 말이었는데 태호에게는 그것이 큰 의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태호야, 정말 잘했어. 누나가 자랑스러워. 할아버지께도 보여드렸어? 그 질문에 순간 태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밝게 빛나던 눈이 금세 흐려졌습니다. 아니요. 할아버지는 오늘도 늦게 오신대요. 아침에 나가시면서 회의가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밤늦게까지 안 오실 것 같아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다니.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집에 가도 텅 빈 거실만 아이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럼 누나한테 제일 먼저 보여준 거야? 네. 학교 끝나고 바로 달려왔어요. 누나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요. 태호가 다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붕어빵 틀을 열고 갓 구워진 붕어빵을 꺼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은 붕어빵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개 줄게. 100점 축하 선물이야. 정말요? 3개나요? 태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응.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대신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감사합니다. 누나 최고예요. 태호는 봉투를 받아들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소중하게 봉투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붕어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따끈한 붕어빵과 함께하는 시간은 따뜻했습니다. 태호는 한 입 한 입 천천히 음미하며 먹었습니다. 한참을 먹다가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할머니는 좀 어떠세요? 많이 아프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에게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많이 아프셔. 심장이 안 좋으셔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아직 못하고 계셔. 얼마나요? 많이 비싸요? 응. 태호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많이. 몇 천만 원이야.
태호는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작은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누나, 나 도와줄 수 있어요? 뭘? 태호는 주머니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복 주머니, 패딩 주머니를 차례로 뒤지더니 구겨진 지폐 몇 장과 동전을 꺼냈습니다. 1,000원짜리 2장, 500원짜리 3개, 100원짜리 여러 개. 모두 합해봐야 5,000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거 내 용돈이에요. 일주일 동안 모은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태호야, 안 돼. 이건 내 거야. 내가 모은 소중한 돈이잖아. 받아주세요. 누나 할머니가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누나가 맨날 걱정하는 거 알아요. 표정 보면 알아요. 태호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진심으로 저를 돕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너무 슬펐어요.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거든요. 할머니가 아프실 때 손도 못 잡아드렸어요. 그게 너무 슬퍼요. 누나는 그러면 안 돼요. 누나 할머니는 꼭 나으셔야 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뺨을 적셨습니다. 태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작은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그 순수한 선의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가 있다니.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위에 돈을 다시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태호 마음만으로 충분해. 정말이야. 이건 내가 좋은 데 써.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갖고 싶은 것도 사고. 하지만 누나, 괜찮아. 누나가 열심히 일해서 모을게. 태호가 응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 태호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누나, 약속해요. 할머니 수술비 모으면 저한테 꼭 말해줘요. 나도 도울 거예요. 용돈 더 모을게요. 응, 약속할게.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작은 손가락과 제 손가락이 맞닿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호가 돌아간 후 저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리고 얼마나 외로운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태호는 자신도 상처투성이면서 남의 아픔을 먼저 걱정하는 아이였습니다. 부모를 잃고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면서 친구도 없이 외로운 나날을 보내면서도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단단한 벽 뒤에 숨겨진 여린 마음. 그 마음이 조금씩 저에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더 좋은 친구가 되어주겠다고요. 비록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더라도 이 아이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태호가 저에게 따뜻함을 주는 것처럼 저도 이 아이에게 작은 빛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호와 저는 정말 닮았습니다. 부모를 일찍 잃은 것도,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도, 남은 가족을 위해 버티는 것도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태호가 말했던 것처럼 저와 그 아이의 엄마가 닮았다는 것.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태호의 할아버지가 손자의 변화를 이미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조용히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 교묘하게 엮어놓은 실타래가 이제 막 풀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저는 붕어빵 반죽을 저으며 태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곧 그 작은 그림자가 골목 끝에 나타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태호가 좋아하는 팥붕어빵을 여러 개 구워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남자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중후한 검은색 코트에 차분한 걸음걸이. 멀리서 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어깨가 넓고 자세가 반듯했으며 걸음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코트 안쪽으로 보이는 양복도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시장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생선 가게를 지나고 채소 가게를 지나고 떡볶이 포장마차를 지나며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의 시선이 이쪽 저쪽을 훑다가 마침내 제 포장마차에 멈췄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혹시 단속반인가? 아니면 세무서 사람? 아니면 구청에서 나온 사람?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허가 없이 장사하는 것이 들통났나 싶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올수록 그의 얼굴이 더 잘 보였습니다. 깊은 주름이 패인 이마,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슬픔이 서린 눈, 굳게 담은 입술. 세월의 풍파를 겪은 사람 특유의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어디서 본 얼굴인지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실례합니다. 낮고 중후한 목소리였습니다. 위험이 있으면서도 어딘가 떨리는 듯한 음색이었습니다. 네, 손님. 붕어빵 드릴까요?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이상하게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건지 불안했습니다. 남자는 붕어빵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마치 낯선 그림자를 확인하듯 묘한 시선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목도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이 제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엑스레이처럼 제 안을 들여다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매일 장사하시오? 네, 그렇습니다. 거의 매일 나와요. 오래되었소? 한 1년쯤 됐어요. 작년 겨울부터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이 제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훑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눈, 코, 입 그리고 전체적인 얼굴형까지. 실례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20살이요. 20살. 남자는 그 숫자를 되뇌듯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골목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태호였습니다. 태호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교복이 바람에 펄럭였고 가방이 등 뒤에서 덜렁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달려가 옆에 섰습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람이 태호의 할아버지. 태호야, 여기 있었구나. 남자가 태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격해 보이던 얼굴이 손자를 보는 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차가워 보이던 눈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여기 오셨어요? 회사 안 가셨어요? 태호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요즘 학원 끝나고 어디 가는지 궁금해서 일찍 나왔다. 맨날 늦게 들어오길래 걱정이 되더구나. 친구 집에 간다고 했는데 매일 그럴 리가 없잖니.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작은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거짓말해서. 진짜 죄송해요. 남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화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운 표정에 가까웠습니다. 거짓말한 건 나중에 얘기하자. 일단 남자가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저 누나가 너 말하던 그 아이니? 엄마랑 닮았다던? 태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인 누나예요. 저한테 붕어빵도 주시고 얘기도 들어주시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다 들어주시고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태호가 저를 변호하듯 열심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나쁘게 생각할까봐 걱정하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다시 저를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깊은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제 안을 들여다보려는 것 같았습니다. 제 영혼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한 강렬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호한테 붕어빵 주고 얘기 나눈 것뿐이에요.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아이가 외로워 보여서 맨날 혼자 오길래 측은한 마음에. 저는 황급히 해명했습니다. 혹시 제가 태호를 꼬드겼다고 오해할까봐 혹은 돈을 뜯으려 했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고맙소. 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태호가 요즘 많이 달라졌소. 밥도 잘 먹고 표정도 밝아졌고 성적도 올랐소. 집에서도 웃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소. 그게 당신 덕분인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소.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오히려 감사 인사를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잠깐씩 얘기 나눈 것뿐인데 맨날 늦게 들어오길래 혹시 나쁜 길로 빠진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군. 남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이 녀석을 많이 챙기지 못했소. 회사 일에 치여서 손자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도 모르고 살았소. 그래서 이 녀석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당신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소.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남자는 인사만 남기고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직전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과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지만 두려워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입술이 몇 번이나 달싹거렸습니다. 무언가를 물으려다 참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전체 이름을요. 박하린이요. 박하린. 남자는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듯이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오?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부모님을 묻는 걸까요? 돌아가셨어요. 어릴 때요.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어머니는 7살 때요. 남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쏙 빠졌습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사람처럼요. 그는 한 발짝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렇소.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명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남자가 무언가를 더 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아니요. 됐어. 가자, 태호야. 네, 할아버지. 누나, 내일 또 올게요. 태호가 손을 흔들며 할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자의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방금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면서의 당당한 걸음걸이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짐을 잔뜩 진 사람처럼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왜 제 부모님에 대해 물은 걸까?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오래 쥐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호의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눈빛이기도 했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겨울 해가 늦게 뜨는 탓에 아직 어둑어둑한 골목길을 걸으며 오늘 하루도 열심히 버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외할머니의 수술비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언젠가는 모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장에 도착해 포장마차 천막을 펴고 붕어빵 틀을 예열했습니다. 찬 공기 속에서 틀이 달궈지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반죽을 만들고
파탄금을 준비하고 종이봉투를 정리했습니다.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오전 손님은 뜸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틈틈이 붕어빵을 구우며 오후를 기다렸습니다. 태호가 올 시간이 되면 마음이 설렐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1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시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시장에서는 가끔씩 소란이 일어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기계음. 저는 불안한 마음에 포장마차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구청 단속반 차량 여러 대가 시장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형광색 조끼를 입은 단속반원들과 검은 옷을 입은 용역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망치, 그리고 전동톱이 들려 있었습니다. 불법 노점상 철거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즉시 물건을 치우고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확성기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철거라니. 이 시장이 철거된다니. 이게 뭡니까? 우리한테 미리 말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공문 다 보냈습니다. 불법 점거는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단속반원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공문이라니. 우리는 받은 적 없어요. 이러면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채소 가게 할머니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속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시장 입구부터 천막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쇠파이프가 천막 기둥을 내리치자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천막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요. 제발. 우리 먹고 살 길을 막지 마세요. 상인들이 필사적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용역 직원들은 거친 손으로 사람들을 밀쳐냈습니다. 넘어지는 사람도 있었고 물건이 바닥에 쏟아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철거반은 점점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 포장마차가 없어지면 저는 어떡하지? 이것이 제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할머니 병원비는 어떡하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저기요. 저기 붕어빵 장사도 철거 대상입니다. 누군가가 제 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순간 여러 명의 단속반원과 용역 직원들이 제 포장마차로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여기도 불법 점거입니다. 즉시 철거합니다. 잠깐만요. 제발 잠깐만요. 저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이거 치우는데 시간 좀 주세요. 제 물건이에요. 제가 치울게요. 시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비키세요. 용역 직원이 차갑게 말하며 제 붕어빵 틀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저는 반사적으로 틀을 붙잡았습니다. 이 틀은 제가 몇 달 동안 돈을 모아 겨우 산 것이었습니다. 낡고 녹슬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놓으세요. 용역 직원이 거칠게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엉덩이를 찧었고
손바닥이 거친 시멘트에 쓸려 피가 났습니다. 아! 고통의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포장마차 천막을 거칠게 뜯어내고 테이블을 뒤엎고 반죽통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하얀 반죽이 바닥에 쏟아져 흙탕물과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순간이 왔습니다. 한 용역 직원이 쇠파이프를 들어 올리더니 제 붕어빵 틀을 내리쳤습니다. 쾅! 귀를 찢는 소리와 함께 틀에 금이 갔습니다. 안 돼요. 제발 안 돼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틀에게로 기어갔습니다. 쾅! 쾅! 2번, 3번 더 내리치자 틀은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요.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제 전부였는데, 이 작은 포장마차, 이 낡은 붕어빵 틀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이건 제 전부예요. 저는 부서진 틀을 2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에 손이 베어 피가 흘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되어 얼굴을 적셨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는 울고, 누구는 고함을 지르고, 누구는 주저앉아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곳에서 장사하며 생계를 이어온 사람들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흙탕물에 젖은 채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옷은 엉망이 되었고 무릎은 까졌고 손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할머니 병원비는, 태호는 내일 어디로 오지?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만두시오. 우렁찬 목소리가 소란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사람들 생계를 이렇게 막무가내로 짓밟아도 되는 거요. 그가 단속반 책임자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누구십니까?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삼가해 주십시오. 책임자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나는 윤도현이요. 도현중공업 대표요. 그 이름을 듣자 책임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분명히 그 이름을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아, 윤 대표님. 하지만 이것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법적 절차? 사전 통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람들 물건을 이렇게 부수는 게 법적 절차요? 내가 변호사를 부르겠소. 이 모든 과정을 법적으로 검토하게 하겠소. 윤도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의 위험에 철거반 사람들이 움찔했습니다. 일단 작업을 중단하시오.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논의할 시간을 주시오. 책임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윤도현의 기세에 눌린 듯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철거반이 물러났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윤도현은 곧바로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흙탕물에 주저앉은 제 모습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괜찮소? 다친 곳은 없소?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겨우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윤도현은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모자와 목도리를 벗을 수 있겠소? 네. 갑작스러운 부탁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대로 얼굴을 보고 싶소. 부탁이요. 그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모자를 벗고 목도리를 풀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윤도현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이 얼굴을 다시 보게 될 줄이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대체 무슨 말인지, 왜 제 얼굴을 보고 저렇게 놀라는 건지, 운명의 실타래가 마침내 풀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윤도현은 제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사람처럼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얼굴을 다시 보게 될 줄이야. 그의 중얼거림이 겨울바람에 실려 제 귀에 닿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윤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떨리는 손을 들어 제 얼굴 쪽으로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마치 만지면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눈, 코, 입술, 똑같아.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소란은 여전했습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리고 철거반이 철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윤도현의 눈에는 오직 제 얼굴만 들어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윤도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어머니요? 그렇소. 돌아가신 어머니 말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왜 갑자기 어머니를 묻는 건지 의아했지만 그의 절박한 눈빛을 보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서연이요. 김서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윤도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사람처럼 비틀거렸습니다. 서연이, 김서연. 그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맞소. 그 눈, 그 코, 그 입술. 서연이를 빼닮았어.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윤도현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당당한 기업인이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알지. 어떻게 모르겠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는 내가 사랑했던 여자요. 젊은 시절 내 전부였던 사람이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제 어머니를 사랑했다고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하셨는데요. 알고 있소. 윤도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수십 년의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소. 우리 가족이 반대했소. 서연이가 가난하다고, 배경이 없다고. 내 부모님이 극렬히 반대했소. 나는 비겁하게도 그 반대를 이기지 못했소.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결국 서연이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소. 그리고 나도 다른 여자와 결혼했소. 하지만 단 하루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의 옛 연인이었다니. 하지만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그때 윤도현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이와 헤어진 후 나는 결혼을 했소. 그리고 딸을 낳았소.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 딸이 21살에 세상을 떠났소. 교통사고였소.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아이가 태호의 엄마요.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태호가 말했던 것,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그렇다면 윤도현은 태호의 할아버지이자 그 사고로 딸을 잃은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내 딸을 잃고 나서 나는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았소. 서연이를 지켜주지 못한 것도, 내 딸을 먼저 보낸 것도, 모든 것이 내 죗값처럼 느껴졌소. 윤도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소. 서연이를 빼닮은 당신이. 그리고 태호가 당신을 보고 엄마 같다고 했소.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혹시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도현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당신이 혹시 내 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소. 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박하린이에요. 김서연의 딸이고요. 당신 딸이 아니에요. 알고 있소. 하지만 윤도현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와 내가 헤어진 것이 25해 전이요. 그리고 당신이 20살이라고 했소. 시간상으로 맞아떨어지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하려는 말이 나는 확인하고 싶소. 윤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서연이의 딸인지, 그리고 혹시 내 딸이기도 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소. 저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박씨 집안 딸이에요. 아버지가 계셨어요. 어릴 때 돌아가셨지만 나도 알고 싶지 않았소. 윤도현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는 순간 알았소.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운명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고. 그는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확인할 기회를 주시오. 만약 내가 틀렸다면 사과하겠소. 하지만 만약 맞다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평생의 죄를 속죄할 기회를 얻는 것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아버지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물어봐도 항상 말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물으면 한숨만 쉬시며 대답을 피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걸까요?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겨우 그 말만 내뱉었습니다. 윤도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론이요. 시간을 드리겠소. 하지만 부디 생각해 주시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내 연락처를 드리겠소. 마음의 준비가 되면 연락 주시오. 그는 호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윤도현은 마지막으로 제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를 정말 닮았소.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장을 빠져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저는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들린 명함이 바람에 파르르 떨렸습니다. 혹은 제 손이 떨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포장마차가 부서졌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체 누구인 걸까요? 박하린? 아니면 윤도현의 딸?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운명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윤도현이 건넨 명함을 매일 밤 꺼내보았습니다. 도현중공업 대표이사 윤도현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진 명함.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연락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만약 윤도현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평생 모르고 살았던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저는 헛된 희망만 품다가 다시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외할머니는 왜 항상 그 질문을 피하셨을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외할머니께 여쭤봐야겠다고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심장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고 링거가 천천히 할머니의 혈관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침대 옆에 앉으며 조용히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할인이 왔구나. 오늘은 일찍 왔네. 네, 할머니. 오늘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제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 아버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라니. 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잖니. 왜 갑자기? 할머니, 제가 아는 아버지 말고요. 진짜 아버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윤도현이라는 분을 아세요? 할머니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분명히 반응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를 보고 어머니를 닮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혹시 자신의 딸이 아닐까 하셨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누구예요? 제 진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이불을 꽉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할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미안하다, 할인아. 할미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내 엄마 서연이가 젊었을 때 도연이라는 남자를 만났어. 둘이 정말 사랑했지. 결혼까지 약속했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네 집안에서 반대했어.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서연이한테 배경이 없다고. 결국 도연이는 집안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서연이를 떠났지. 제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서연이는 그때 이미 너를 가지고 있었어. 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연이는 그걸 몰랐어. 서연이가 말하지 않았거든.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으니까. 버림받은 여자가 아이까지 있다고 하면 동정받을 것 같아서. 서연이는 혼자 너를 낳기로 결심했어.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서연이는 급하게 다른 남자와 결혼했어. 내 법적 아버지가 된 사람이지. 좋은 사람이었어. 서연이의 사정을 알고도 너를 자기 딸로 받아들였지. 하지만 그분이 일찍 돌아가시고 서연이도 병으로 떠나고 할머니가 흐느꼈습니다. 결국 너만 남았어. 할미는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어. 내가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윤도현이 제 친아버지가 맞는 거예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도현이가 내 친아버지야. 그 순간 제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20해 동안 몰랐던 진실, 제 친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저를 찾고 있다는 사실. 저는 병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슬픔인지 기쁨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병원을 나온 저는 곧바로 윤도현에게 연락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주세요. 저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윤도현은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며칠 후 우리는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한 체열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제 팔에서 피를 뽑는 동안 윤도현은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거렸습니다. 태호도 함께 와 있었습니다. 아이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지만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느끼는 듯 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날,
저는 윤도현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윤도현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봉투를 잡은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봉투를 열지 못했습니다. 제가 열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열겠소.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의 눈이 종이 위에 글씨를 훑쳤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든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윤도현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친자관계 99.9%.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내가 내 딸이구나. 윤도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너무 늦어서 정말 미안하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기업인이 당당하고 위엄 있던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담았습니다. 아버지. 제 친아버지. 20해 동안 몰랐던, 아니 몰랐다고 생각했던 아버지. 미안하다. 내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를 찾지 못해서, 혼자 힘들게 살게 해서. 윤도현이 제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천천히 감쌌습니다.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처음 잡는 손인데 왠지 익숙한 온기였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이런 것일까요? 괜찮아요. 이제 찾았잖아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았잖아요. 윤도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겠니?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도 몰랐던 거잖아요. 그 말에 윤도현이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태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할인 누나가 내 이모예요? 윤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이모야. 내 엄마의 여동생이지.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진짜로요? 그리고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 이모 생겼다. 할인 이모. 태호가 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작은 팔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이모, 나 이제 외롭지 않아요. 이모가 있잖아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은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이모라는 것. 저는 태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윤도현을, 아니,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할인아. 그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와 조카, 그리고 병원에 계신 외할머니까지. 겨울은 길고 추웠지만
마침내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윤도현은, 아니, 이제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그분은 가장 먼저 외할머니의 수술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최고의 심장 전문의를 불러 할머니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게 하셨고 가장 좋은 병실로 옮겨주셨습니다. 이분이 서연이를 키워주시고 또 내 딸을 키워주신 분이요.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대신 해주신 분이니 이 정도는 당연한 것이요.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당황하셨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도연이가, 그것도 수십 년 만에 나타나서 이렇게까지 해주는 것이 믿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도연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옛날 일은 옛날 일이고. 할머니가 사양하셨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늦었습니다. 서연이도 할인이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속죄할 기회를 주십시오. 할머니는 결국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서연이가 너를 원망하지 않았어. 죽을 때까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았어. 그저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아버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화해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며칠 후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셨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아, 이제 할미 걱정 그만해도 되겠구나.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으셔야 해요. 집에 가서 같이 살아야죠. 그래, 그래야지. 이제 우리 할인이 고생 끝났구나. 진짜 고생 많았다. 우리 손녀. 저는 할머니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장사를 하느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헤매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태호는 어느새 저를 할인 이모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할아버지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있는 곳으로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이모, 오늘 학교에서 100점 받았어요. 이모, 오늘 급식 다 먹었어요. 이모, 오늘 친구가 생겼어요. 아이는 매일 저에게 자신의 하루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번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태호가 정말로 밝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어두운 표정, 외로움에 가득 찬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또래 아이들처럼 웃고 떠들고 장난치는 평범한 9살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모 덕분이에요. 어느 날 태호가 말했습니다. 이모가 생기고 나서 나 진짜 행복해요. 엄마는 없지만 이모가 있잖아요. 할아버지도 예전보다 많이 웃으시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태호와 아버지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할인아, 할 말이 있다. 아버지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는 그 호칭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너 대학 가고 싶지 않니?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대학?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기 때문에 대학은 저에게
먼 나라 이야기 같았습니다.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하지만 형편이, 이제 형편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0해 동안 내가 너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다. 이제라도 해주고 싶다. 제발 받아다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요리? 네.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제가 붕어빵을 팔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워주는 거라고요. 태호한테 붕어빵을 줄 때마다 그 아이가 웃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서연이를 닮았구나. 그 아이도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지.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를 닮았다는 말.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칭찬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조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공부다운 공부를 했습니다. 요리의 기초부터 영양학, 식품위생학까지 배움의 즐거움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배운 것을 실습했습니다. 아버지와 태호, 그리고 태어난 할머니가 제 요리를 맛보는 첫 번째 손님이었습니다. 이모, 이거 진짜 맛있어요. 태호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할인이 솜씨가 날로 늘어가는구나. 할머니도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내 엄마도 요리를 잘했지. 피는 못 속인다더니.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넷은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저는 평생 이런 것을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는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할인아, 내가 작은 재단을 만들까 한다. 재단이요? 그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다. 너처럼 혼자 힘들게 버티는 아이들이 세상에 많잖니.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진로 상담도 해주고 싶다.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재단의 이름을 내 어머니 이름으로 하고 싶다. 서연 장학재단으로.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재단의 이사가 되어 주었으면 한다. 직접 어려움을 겪어본 내가 가장 잘 알 테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저도 돕고 싶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저는 태호의 손을 잡고 서연 장학재단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 가난한 가정의 아이, 혼자 힘겹게 버티는 아이들. 저는 그 아이들에게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따뜻한 국밥, 고소한 전, 달콤한 디저트. 아이들이 음식을 먹으며 웃는 모습을 보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한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곁에 있을게요. 그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제 인생의 고통이 어쩌면 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제가 겪은 아픔이 다른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저녁 바닷가 언덕길을 세 사람이 함께 걸었습니다. 아버지, 태호, 그리고 저. 바람은 아직 서늘했지만 마음은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태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모, 나 진짜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태호야.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린아, 고맙다. 제가요? 뭐가요? 이 늙은이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줘서 너를 만나고 나서 나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야말로요, 아버지.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족이 생겼잖아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겨울이 길어도 결국 이렇게 봄이 오네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라도 내 곁에 서겠다. 태호가 제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새로 이어진 이 가족은 그렇게 서로의 잃어버린 시간을 채우며 새로운 계절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졌던 편지는 다시 붙지 않았지만 그 조각들을 모아 새로운 그림을 만들 수는 있었습니다. 시들었던 꽃은 다시 피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새로운 씨앗이 돋아나 더 많은 꽃을 피워냈습니다. 바닷바람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휘날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곁에 서 있습니까? 혹시 혼자라고 느끼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아무리 긴 겨울도 결국 봄이 온다는 것.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러분을 찾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용기와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